내 딸 지연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셨어요. 엄마랑은 다르게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이제 내 앞으로 들어가는 돈 전부 끊어야겠구나. 이제 그 대단한 분이 도와주시겠지. 지연이는 순간 말이 없더니 되물었다. 무슨 돈이요? 나는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연이가 한 번도 바꿔줄 생각 않던 방석이 살짝 다른 그 의자였다. 물컵을 든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식탁 위에는 10년 전 딸의 결혼 선물로 내가 직접 사준 하얀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부엌에서는 마늘과 고추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지만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했다. 배가 고픈 게 아니었다. 가슴에서부터 시작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무언가 꽉 막힌 듯한 괴로움이었다. 지연이는 식탁 맞은편에서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비웃음을 입가에 머금고 있었다. 어릴 때 자기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딸의 옆에서 내 사위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도 되는 양. 제 접시만 쳐다보고 있었다. 손주들인 민호와 수진이는 공기 중에 떠도는 팽팽한 긴장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연이가 말했다. 엄마, 이건 아셔야 해요. 지연이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까딱했는데 나는 그 모습만 봐도 독설이 이어질 것을 직감했다. 수경 씨는 모든 걸 혼자 힘으로 이뤄내셨어요. 무에서부터 회사를 일구셨고, 세계 여행도 다니셨고, 민준 씨도 훌륭하게 키워내셨죠. 평생 아빠한테 의지하다가 그 후에는 그냥 버티며 살아오신 엄마랑은 달라요. 그냥 버티며 살아왔다고. 그 몇 마디가 깊은 우물 속 외침처럼 내 안에서 울렸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딸 앞에서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울 수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속으로 셋을 셋,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흘러나왔다. 마치 수년간 잠들어 있다가 막 깨어난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알겠다. 나는 마치 모든 동작이 계산된 것처럼 냅킨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래, 네 시어머니 수경 씨가 그렇게 대단하고 모든 걸 혼자 이뤄내셨다니. 앞으로는 그분이 널 도와주시겠구나. 지연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네 앞으로 들어가는 돈 전부 끊겠다는 뜻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듯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애들 학원비, 내 차 할부금, 가족들 실비보험,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아파트 관리비까지 전부. 이제 수경 씨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렴. 그 순간 거실을 가득 메운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민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휘둥그레져 있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수진이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의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지연이는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이냐고? 그 질문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42살. 대학까지 졸업하고 결혼해서 사춘기 아이 둘을 둔 내 딸이 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내주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가족 앞에서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동안 내가 매달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년간 나와 함께 달았지만 여전히 튼튼한 꼭 나 같은 그 갈색 가죽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는 지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실망감과 딸이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결심이었다. 이제 알게 되겠지.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납처럼 무거웠다. 은행에 물어보든가, 아니, 수경 씨한테 물어보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다.
복도를 울리는 내 발걸음은 단호하고 확고했다.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 지연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엄마, 잠깐만요. 기다렸다고? 이번엔 아니었다. 그날 밤 내가 혼자 힘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땀 한 방울 한 방울로 일궈낸 내 집으로 차를 몰고 돌아오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할 때 온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나는 박선이었다. 68살.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과 산산조각 났어도 여전히 강하게 뛰는 심장을 가졌다. 그리고 그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 그건 끝이 아니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지연이의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알고 싶은가? 그 애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아무도 몰랐다. 나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내 희생 속에서 너무나 조용해져서 내 딸조차 내가 그저 버티며 살아왔다고 믿게 된 것이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남편 진우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나이 35이었다. 35. 지연이는 고작 12살이었다. 불행을 예고하는 듯한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그는 납품을 하러 일찍 집을 나섰다. 우리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고 있었다. 대단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전부였다. 2시간 후 내 인생을 반으로 갈라놓은 전화를 받았다. 강변북로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켰고 진우 씨는 피할 틈이 없었다. 장례식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굳게 닫힌 관, 역한 흰 국화 냄새, 내 허리를 붙잡고 내 검은 원피스를 다 적실 정도로 울던 지연이. 그리고 나는 그곳에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숨막히는 동정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가엾은 선희 씨, 이제 어떡한데? 어린 딸 데리고 혼자서 별다른 기술도 없이, 기술이 없다니. 집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고 가족을 건사하는 게 일이 아니란 말인가. 장례가 끝나고 첫 주. 진우 씨의 세무사가 서류 가득한 폴더를 들고 우리 가게 사무실로 찾아왔다. 빚, 독촉하는 공급업체들, 밀린 가게 월세. 나는 서류에 찍힌 48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생각했다. 지금 포기하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나는 일어섰다. 문구점을 맡았다. 공급업체와 협상하는 법을 배우고 엑셀 표를 만드는 법을 익혔다. 지연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기 전에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공책 상자를 뜯고 A 사용지 뭉치를 나르느라 내 손가락은 상처투성이었다. 등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왜냐고? 교복을 입고 아침을 먹는 지연이를 보며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거야.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지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름 있는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4년 동안 학비가 4천만 원이 넘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 4천만 원. 저축해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연히 그러라고 말했다. 나는 2배로 일했다. 그 작은 문구점을 학교 전문 납품업체로 키웠다. 지역 학교들과 계약을 따냈다. 견적서를 만들고 입찰을 따내기 위해 밤을 새웠. 외출하자는 제안도 여행 가자는 권유도 나를 위한 삶도 모두 거절했다. 내 인생은 지연이었으니까 그녀는 훌륭하게 졸업했다. 나는 졸업식장 맨 뒷줄에서 모든 특별한 날에 입던 그 남색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울었다. 자랑스러워서, 지쳐서, 안도해서 울었다. 2년 후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내게 왔다. 엄마, 저 MBA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 부장님들은 다 하셨대요. 제가 성장하려면
2년 과정에 200만 원. 나는 2번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렴, 딸, 엄마가 해결할게. 그리고 나는 해결했다. 언제나처럼 지연이가 민준이와 결혼할 때 나는 신혼집 전세금의 보태라고 1억 원을 주었다. 10년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 내 편안한 노후 자금이 될 돈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연이는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나는 딸을 안고 속삭였다. 내 인생은 빚 없이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2년 전 딸의 차는 0만 원짜리 현금 일시불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비상금을 깼다. 하지만 차 키를 받고 환하게 웃는 딸의 미소를 보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준다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지연이는 내게 묻지 않았다.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엄마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공급자가 되었다. 저절로 지불되는 청구서,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재정적 기적. 그리고 내가 마침내 멈췄을 때, 마침내 안 되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시어머니와 비교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혼자 이뤄냈다는 그 수경 씨와. 하지만 수경 씨의 진짜 이야기? 아, 그건 내가 이제 막 알아내려던 참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 저녁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나는 20년 동안 내 딸이 살성을 지어주었. 그리고 딸은 그 성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박선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최수경. 그 이름만 말해도 여전히 목이 메어온다. 분노 때문은 아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나와 같은 경주를 뛰고 있지도 않은 누군가에게 늘 한 발짝 뒤처져 있다는 그 씁쓸한 느낌 때문이었다. 그녀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지연이가 민준이와 연애를 시작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다. 딸은 그날 반짝이는 눈으로 집에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엄마, 오늘 민준 씨네 집에서 점심 먹었는데 어머님이 정말 멋지세요. 정말로요. 멋지다는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맴돌았다. 질투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종류의 감탄이 묻어 있었다. 화장품 회사 하시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엄마도 약국에서 보셨을걸요? 지연이는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내게 사진을 보여주었. 이 사무실 좀 봐요. 엄마, 정말 세련됐죠? 민준 씨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고 이 모든 걸 혼자 일구셨대요. 혼자서. 또 그 단어였다. 약혼식에서 수경 씨를 직접 만났을 때 그 모든 감탄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연회장으로 들어섰. 64살이었지만 50살처럼 보였다. 80만 원은 좋게 넘을 청담동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티가 나는 완벽한 금발머리, 명품 옷, 멀리서도 느껴지는 수입 향수, 잘 관리된 손톱, 과하지 않지만 값비싼 보석. 그녀의 모든 것이 나는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늘 입던 남색, 원피스의 다른 가죽 가방, 그리고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서서 일한 내 발은 더 이상 하이힐을 견디지 못했다. 선희 씨시죠? 수경 씨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지도 않은 듯한 의례적인 볼킷으로 빠르게 인사를 건넸다. 지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어머니를 두어서 참 좋겠어요. 헌신적이라고. 그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다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예의상 고른 단어 같았다. 몇 달이 흐르고 결혼식이 끝나고 수경 씨는 서서히 지연이의 삶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해갔다. 매주 점심 식사, 쇼핑몰 나들이, 그녀가 강릉에 가지고 있다는 별장으로의 주말 여행. 엄마,
수경 씨가 부산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박람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지연이는 들떠서 내게 전화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래요. 기업가 정신이라니. 마치 내가 기업가가 아니라는 듯이 망해가는 문구점을 수익성 있는 납품업체로 키운 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좋겠다, 딸, 잘 다녀와. 민호와 수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수경 씨는 450만 원짜리 수입 유모차, 명품 아기옷, 내 한 달 월세보다 비싼 교육용 장난감 등 값비싼 선물을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기저귀를 사다 주고, 약을 사주고, 실비 보험료를 내주었다. 꼭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아무도 기저귀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지는 않으니까. 수경 씨 집에서의 점심 식사는 잦아졌다. 지연이는 늘 감탄하며 돌아왔다. 엄마, 그분 와인 셀러 보셨어야 해요. 한 병에 200만 원짜리 와인도 있대요. 아니면 파리 다녀온 사진 보여주셨는데 에펠탑 보이는 5성급 호텔에 묵으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에는 암묵적인 비교가 깔려 있었다. 수경 씨는 파리로 여행을 갔다. 나는 서울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수경 씨는 비싼 와인을 마셨다. 나는 마트에서 파는 주스를 마셨다. 수경 씨는 명품 옷을 입었다. 나는 5년 된 블라우스를 아직도 수선해서 입었다. 하지만 최악은 선물도 여행도 아니었다. 최악은 늘 그 비웃음을 머금고 던지는 미묘하고 독이 든 말들이었다. 선희 씨, 너무 힘들게 일만 하시네요. 가엾게. 휴가도 한 번 못 가시고, 한 번은 가족 모임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듣는 가운데 수경 씨가 물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아시죠? 저는 늘 말해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자는 아무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고. 마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쉴 틈 없이 일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아니면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납품업체 하신다고요. 어머, 귀여워라. 그런 가족 기업들은 참 정감이 간단 말이죠. 소박한 작은 회사. 모든 단어가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그리고 최악은 지연이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함께 웃고 동의했다. 마치 내 삶이 정말로 더 작고 덜 중요하고 덜 감동적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다. 수경 씨는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어야 할 한마디를 던졌다. 있잖아, 지연아.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본보기란다. 독립, 강인함,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본보기 말이야. 그리고 지연이는 나를 쳐다봤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동안 나는 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부끄러움인지 실망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팠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 시간, 내 돈, 내 꿈, 내 인생을. 하지만 그 여자에게 영향을 받은 딸의 머릿속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본보기를 주지 못한 사람이었다. 지연이가 몰랐던 것. 아직 아무도 몰랐던 것은 수경 씨의 그 완벽한 이야기가 모두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거짓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외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진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거만함, 독이 든 말들, 끊임없이 자신을 우월하게 증명하려던 필요성.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여전히 내 딸이 우상처럼 여기는 여자의 거짓된 빛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엄마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가 마침내 불을 켜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날까지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이었다. 금요일 아침
나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명료함과 함께 잠에서 깼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너무 오래 헤매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마침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게 된 것 같았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새 내 방 천장을 바라보며 그 저녁 식사에서 오갔던 말들을 되새겼다. 엄마랑은 다르게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긁힌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분노.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집중력을 주는 그런 분노였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늘 내 계획을 세우던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마셨다. 지연이가 늘 바꾸라고 말하던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이제 숫자를 마주할 시간이었다. 나는 공책에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지난 3년간 내가 했던 모든 이체, 모든 자동 납부, 모든 송금을 기록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가락이 떨렸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아이들 사립학원비 월 320만 원, 2명이니 640만 원, 4년 동안 내주었다. 계산해보니 3억 720만 원이었다. 가족 실비보험 월 218만 원, 3년 동안 848만 원. 내가 선물로 사준 아파트의 대출금. 아직 234만 원씩 80개월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산 이후로 내가 계속 내고 있었다. 이미 들어간 돈만 1억 8, 720만 원. 차값 3, 0만 원. 2년 전 일시불. 그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내주겠다던 아파트 관리비. 월 89만 원. 28개월 동안 492만 원.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달에 도와주던 마트 비용. 평균적으로 거의 매달 80만 원씩, 약 500만 원. 지연이가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다니던 필라테스. 월 24만 원. 864만 원. 민호의 영어 학원. 58만 원. 88만 원. 수진이의 발레. 42만 원. 512만 원.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공책을 바라보았다. 총액은 지난 3년간 7억이 744만 원이었다. 마치 내가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7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리고 지연이는? 지연이는 알지도 못했다. 무슨 돈이요? 라고 물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했다. 모든 자동이체, 모든 이체 승인, 모든 예약 송금을 취소했다. 전화기 너머의 직원이 확실하냐고, 실수가 아니냐고 물었다. 네, 확실합니다. 내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단호했다. 그러고 나서 샤워를 했다. 오랫동안 따뜻한 물이 굳은 등에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몸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조용한 복종을 씻어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김이 서린 거울 속 나를 보았다. 박선희, 68. 내가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이가 늘 염색하라고 권하던 희끗희끗한 머리, 숨어서 웃고 우느라 생긴 눈가의 주름, 굳은 살이 박인 강한 손. 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그저 그렇게 대접받도록 내버려뒀을 뿐이야. 오전 10시 나는 납품업체 근처 장미광장이라는 늘 가던 카페에서 친구 은주를 만났다. 은주는 진우 씨가 죽기 전부터 30년 지기 친구였다. 그녀는 내 인생의 모든 장을 알고 있었다. 얼굴 보니 복권에 당첨됐거나 아니면 엄청난 결심을 했거나 둘 중 하나네. 그녀는 카푸치노를 저으며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후자야. 나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저녁 식사, 지연이의 말, 7억 원이 넘는 돈, 그리고 취소한 이체들. 은주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특유의 거침없고 큰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나는 네가 저 애한테 완전히 마를 때까지
빨아먹히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어. 내가 바보였어, 은주야. 몇 년 동안 바보였지. 아니, 그녀는 테이블 위 내 손을 잡았다. 너는 엄마였어. 엄마들은 그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주지. 하지만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해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할 때가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해가 된다. 바로 그거였다. 나는 내 딸을 모든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고 물건의 가치를 모르고 자기 엄마를 경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은주가 물었다. 계획이 뭐야?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수도꼭지가 잠겼다는 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지 보고 싶어. 그 대단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는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극적인 딩돈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불구경을 해야지. 은주가 공모자처럼 미소 지었다. 너 달라 보인다, 선이야. 그래.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아기가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정이었다. 지연이와 나 자신에게 내가 그저 버티며 살아온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였다. 나는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고 혼자서 딸을 키웠고 꿈과 대학, 아파트, 차를 모두 지원했다. 일하고 땀 흘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는 그저 멈춰서서 그 카드로 만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이었다. 지연이가 아직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구조물에는 기초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가 자리를 옮기기로 결심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3주, 나는 마음속으로 3주를 주었다. 첫 번째 청구서가 연체되기까지.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지켜볼 것이었다. 즐거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22일, 첫 번째 폭탄이 터지기까지 정확히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납품업체에서 공장에서 막 도착한 공채꾸러미를 확인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그녀의 이름이 깜빡였다. 지연. 아들이 전화할 때 느끼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약간 숨이 차 있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나는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을 가장하며 내 메모장의 숫자를 계속 적어 내려갔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 학원비가 밀렸대요. 3주나 밀려서 연체료까지 붙었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해가 안 가네요. 엄마가 자동이체 해놓으셨잖아요. 아, 정말로 자동이라고 생각했구나. 마치 돈이 계좌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처럼 해놨었지. 나는 책등에 결함이 있는 공책을 살피며 대답했다. 하지만 취소했어.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치 통화 속 공기를 빨아들이는 듯한 침묵이었다. 취소하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두 톤 높아졌다. 엄마, 어떻게 그런 걸 말도 없이 취소하세요? 네가 말도 없이 네 시어머니랑 나를 비교했던 것처럼 의도했던 것보다 날카롭게 말이 나갔지만 후회는 없었다. 엄마, 제발요.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창피당할 거예요. 무언가 내 안에서 뒤틀렸다. 손주들. 내 사랑스러운 손주들. 늘 조용히 책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민호. 항상 자랑스럽게 내게 보여주던 알록달록한 그림을 그리는 수진이. 순간 거의 넘어갈 뻔했다. 거의, 하지만 그때 기억해냈다. 식탁에서 웃으며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이뤄냈다고 말하던 지연이를, 보이지 않았던 세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희생을. 지연아, 너는 42살이야. 대학 졸업하고 결혼했고 사춘기 아이 둘을 둔 엄마라고 내 목소리는 협상의 여지 없이 단호했다.
학원비는 아이 한 명당 320만 원이야. 너랑 민준이는 너희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한 달에 640만 원도 없는 거니? 엄마, 우리 예산이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민준 씨는 어머님한테 빌린 그 차 할부금도 있고요. 잠깐, 그녀의 어머니가 빌려줬다고 모든 것을 혼자 이뤄낸 그 대단한 수경 씨가 자기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분명 이자까지 쳤을 거다. 그래서 학원비가 얼마인데, 지연아, 한 달에 얼마인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명당 320만 원, 총 640만 원. 그리고 내가 그걸 4년 동안 내줬어. 4년이라고, 지연아, 알고 있었니? 또 침묵. 저는 그것보다는 적을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한 명당 한 150만 원 정도?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전혀 웃긴 일이 아니었다. MBA까지 한 네 딸. 성인인 여자가 자기 자식들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실비보험은 나는 계속했다. 월 218만 원. 아파트 대출금 234만 원. 관리비 89만 원. 네가 모는 차 2년 전에 0만 원 일시불. 계속 말해줄까? 엄마, 이제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공포의 눈물이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다 끊으시면 안 되죠. 할 수 있고 했어. 나는 사무실에 낡고 갈라진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여전히 편해서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버는 돈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내 돈이 아니라. 그럼 저는 어떡해요? 학교에서는 이미 통지서 보냈어요. 금요일까지 못 내면 애들 행정실에 붙잡아 둔대요. 내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손주들이 창피당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강해져야 했다.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든 엄마가 하는 일을 하겠지. 지연아. 남편이랑 앉아서 청구서를 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내. 아니면 내 그 대단한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하든가. 모든 걸 혼자 이뤄내신 분이잖아. 수경 씨는 안. 그녀는 말 중간에 멈췄다. 흥미로운데. 안 된다고? 뭘? 아니에요.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무언가 있었다.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 지연아, 수경 씨한테 돈 빌린 적 몇 번이나 있어? 그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상관 있어. 몇 번? 그녀는 패배감에 한숨을 쉬었다. 2번요. 주방 리모델링 할 때랑 냉장고 바꿀 때 빌렸어요. 그리고 빌려줬어? 빌려주셨는데 이자를 받으셨어요. 월 5%요. 재정적 책임감을 배우라고 하시면서요. 5%. 완벽한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채업자처럼 이자를 받았다. 그래서 갚았어? 아직 갚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이제 100만 원씩 6번 남았어요. 100만 원씩?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아직 갚아야 할 돈이 600만 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푼의 이자도 심지어 감사 인사조차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럼 길은 이미 알고 있네, 딸. 수경 씨한테 전화해서 이자 쳐서 또 빌려.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재정적 책임감을 배우렴. 엄마, 제발, 저 끊어야 해요. 손님 오셨어요. 손님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책상에 머리를 기대고 심호흡하며 이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통제하려 애썼다. 고통, 분노, 안도, 죄책감.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이렇게는 안 돼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늦은 저녁. 집에 있을 때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 애 벌써 알아챘어? 알아챘어. 나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너는 괜찮아?
거실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활기찼다. 아이들이 놀고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각자의 드라마와는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응, 괜찮아.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건 진심이었다. 피곤하고 상처받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었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때로는 너무 사랑해서 가르치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잖아.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는 건 아파. 가르치는 사람도 아프고 배우는 사람도 아프지. 하지만 이건 필요했어. 받지 않는 전화, 무시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내 심장이 피를 흘리더라도 지연이는 넘어져 봐야 했어. 그래야만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울 테니까. 나는 그렇게 빨리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은주에게는 청담동의 그 고급 레스토랑, 파스타 한 접시에 10만 원이 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촌이 있었다. 그리고 사건은 바로 그곳에서 터졌다. 지연이와의 그 긴장된 통화 이틀 후, 은주의 사촌인 미선 씨가 내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선희 언니, 따님이 저번에 보여주셨던 그 화려한 금발 아주머니랑 여기 와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속이 뒤집혔다. 지연이는 수경 씨를 찾아갔다.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다.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 나는 이상한 호기심과 가슴 졸임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다. 해볼게요. 두 사람 테이블이 봐 카운터 근처거든요. 나는 다음 20분 동안 휴대폰에 딱 붙어 있었다. 마침내 길고 자세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선 씨는 박쥐 귀를 가졌다. 내가 늘 하는 말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지연이는 초조한 모습으로 도착해서 와인을 주문했다고 한다. 내 딸은 절박할 때만 그러는 버릇이 있었다. 수경 씨는 늘 그렇듯 완벽한 모습이었다. 머리에 선글라스를 얹고 완벽한 손톱으로 샤르도네 잔을 똑똑 두드리고 있었다. 대화는 아이들은 잘 있는지, 민준이의 일은 어떤지 같은 안부 인사로 시작되었다. 마침내 지연이가 용기를 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선 씨에 따르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한다. 물론이지, 얘야. 무슨 일이니? 수경 씨는 미소 지었지만 그건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차가운 미소였다.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저희한테 주시던 생활비 지원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밀린 고지서가 여러 개예요. 애들 학원비, 신용카드 대금, 민준 씨 차 할부금까지요. 지연이는 냅킨을 손가락으로 말았다. 금요일까지 급하게 해결해야 할 돈이 840만 원이에요. 840만 원. 절망에는 숫자와 금액이 있었다. 수경 씨는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맛을 음미하듯이. 그녀가 음미한 것은 와인이 아니었다. 누군가 애원하는 그 순간, 그 권력이었다. 이해한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벨벳 같았다. 하지만 지연아, 이제 너희도 너희가 버는 돈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가 되지 않았니? 너랑 민준이는 어른이잖니?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오니 다른 무게감, 경멸감이 실려 있었다. 알아요, 알아요.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민준 씨가 승진만 하면 지연아. 수경 씨는 말을 끊고 섬세한 소리를 내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 엄마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나쁜 버릇을 들인 거지.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미선 씨가 이 부분을 보내줬을 때 나는 자리에 앉아야만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나쁜 버릇을 들였다고. 내가 오냐오냐 키웠다고.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이가 간청했다. 가족이 전부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전부인 건 맞지. 수경 씨는 웨이터에게 손짓해 와인을 더 주문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돕는다는 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란다. 미선 씨는 지연이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감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떨리는 손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어머님, 제발요. 840만 원만요. 꼭 갚겠다고 약속할게요. 긴 침묵이 흘렀다. 수경 씨는 소형차 한 대 값은 좋게 나갈 그 프라다 가방을 집어들고 휴대폰을 꺼냈다. 지연이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을 몇 초 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알겠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이라도 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지금 200만 원 보내줄게.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나도 내 나름의 계획이 있단다. 이해하지? 200만 원. 지연이가 필요했던 840만 원 중 대단한 시어머니는 200만 원을 제안했다. 그게 다예요? 내 딸의 목소리는 신락같이 흘러나왔다. 지연아, 나도 돈 나갈 곳이 많아. 회사가 지금 조정기에 있거든. 투자도 해야 하고. 수경 씨는 휴대폰을 두드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일 안에 갚아야 한다. 늘 하던 대로 월 이자 붙여서. 지연이는 새하얗게 질렸다. 5%요? 그럼 그게 시장 표준이란다, 얘야. 30일 후에 210만 원. 할 수 있겠니? 200만 원이 210만 원이 되는 마법. 그동안 나는 수억 원을 주면서도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 네, 어떻게든 해봐야죠. 지연이는 패배를 인정했다. 미선 씨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20분 정도 더 머물렀다고 한다. 수경 씨는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스스로에게 얼마나 냉정해져야 했는지,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문장은 지연이를 찌르는 가시였고 나와의 암묵적인 비교였다. 내 엄마가 널 현실로부터 너무 보호했어. 이제 넌 어려운 방식으로 배우는 중이란다. 수경 씨는 와인과 전체 요리값 34만 원을 골드카드로 계산했다. 하지만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아픔은 사람을 성장시키니까. 미선 씨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소화했다. 지연이는 시어머니에게 굴욕을 당하고 나에 대한 험담을 듣고 고작 이자까지 붙은 200만 원이라는 부스러기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다. 수경 씨는 회사가 조정기 투자 중이라고 했다. 돈을 더 빌려주지 않기 위한 참 이상하고 편리한 변명이었다. 나는 은주에게 전화했다. 은주야, 너 화장품 회사 전문인 그 김 부장님 안다고 하지 않았어? 알지. 왜? 나를 위해 알아봐 줄 게 있어. 수경 씨에 대해서. 정확히는 수경 씨에 대해서 말이야. 뭔가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부를 과시하고 혼자서 제국을 세웠다는 부자 여자가 고작 200만 원밖에 빌려주지 못하면서 그것도 사채업자처럼 이자를 받는다는 게 선이야. 너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은주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별거 아니야.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빌딩들 사이로 해가 주황빛으로 지고 있었다. 그저 내 딸이 그토록 존경하는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나에게는 의심이 있었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의심. 수경 씨는 극복의 아름다운 이야기 위에 자신의 명성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이면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이면이 무엇인지 막 알아내려던 참이었다. 이틀 후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이야, 내가 알아낸 거 들으려면 일단 앉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고, 동시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완벽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선이야, 최수경은 사기꾼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너무나 직설적으로 들려와서 나는 하마터면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완전한 사기꾼이라고. 나는 15년 전 벼룩시장에서 산 흔들의자에 앉아
집 베란다에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얼굴에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천천히 다 말해봐. 은주가 심호흡을 했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세기의 비밀이라도 발견한 듯한 그녀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김 부장님이 연락처 몇 개를 알려줬어. 자연의 아름다움에 납품하는 업체 세 군데랑 얘기해봤는데, 선이야. 그 회사 빚더미에 앉았어. 얼마나? 8억 9천만 원. 거의 9억이야. 나는 그 정보가 납덩이처럼 물속에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머릿속에 새겼다. 어떻게 약국의 제품을 파는 회사가 그 지경까지 가? 경영 실패. 김 부장님이 설명해줬어. 최수경은 아버지인 최 회장님한테 모든 걸 물려받았대. 그분은 화장품 공장 3개를 소유한 사업가였는데 2003년에 돌아가시면서 외동딸한테 모든 걸 남겨주셨지. 은주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여자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 선이야. 그냥 관리만 한 거야. 그것도 아주 엉망으로. 최 회장.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언젠가 지연이를 데리러 수경 씨 사무실에 갔을 때 낡은 명패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아르날도 산업 1978년 설립.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더 있어. 은주가 말을 이었다. 2019년에 브랜드를 확장하겠다고 나섰대. 더현대, 갤러리아, 신세계 강남 같은 명품 백화점에 오프라인 매장 3개를 열었지. 권리금, 화려한 인테리어, 엄청난 재고, 직원들까지 매장 하나하나가 엄청난 돈이었어. 그런데 예상의 반도 못 팔았대. 어디 맞춰볼까? 다 폐점했겠지. 2022년에 폐점했어. 빚에 빚이 쌓이고 납품업체는 돈을 못 받고 은행은 독촉하고. 그 여자 지금 미친 듯한 재정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연이에게 쓴 돈을 적었던 그 공책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시각화가 필요했다. 그럼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는? 내가 물었다. 월세. 한 달에 380만 원. 그리고 미선 씨 친구가 그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2달치가 밀렸대. 월세라고. 모든 것을 혼자 이뤄낸 그 여자가 월세로 살고 있었다. 차는 리스. 아직 800만 원 남았대. 명품 옷이랑 보석은? 은주가 씁쓸하게 웃었다. 신용카드 12개월. 때로는 24개월 할부. 김 부장님이 확인해줬는데 한도 꽉 찬 카드가 4개래. 카드 돌려막기로 쌓인 빚만 1억 2천만 원이 넘어. 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썼다. 수경 씨가 팔던 완벽한 이미지는 순전히 거칠해 무너지기 직전의 카드집이었다. 강릉에 있다는 그 별장은 그렇게 자랑하던 거. 전 남편의 누나 소유래. 형님이 여행 갈 때만 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야. 모든 폭로는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사채업자처럼 이자를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연이에게 200만 원밖에 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절망이 번지르르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은주야, 이 모든 거 출력해 줄 수 있어? 서류, 캡처, 기사 같은 거. 지금 이메일로 보내줄게. 경제신문에 그녀 매장 폐업 관련 기사도 있어. 납품업체 소송 자료도 있고 다 있어. 나는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15개의 파일이 있었다. 마치 서류처를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 2022년 기사가 있었다. 자연의 아름다움. 12억 손실 후 명품 매장 3곳 폐업. 사진에는 한 매장 문 앞에 선수경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있는 척 애쓰는 모습이었다. 기사는 시장 적응의 어려움과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언급했지만 행간에는 명백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경영 실패. 다른 서류는 소송장이었다. 8개월 전, 한 납품업체가 미지급된 원자재 가비역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소비자 불만 사이트에는
직원이 밀린 월급을 하소연하는 글도 있었다. 선이야, 아직 듣고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냥 소화하는 중이야. 그걸로 뭘 할 건데? 좋은 질문이었다. 내가 뭘 할 것인가? 첫 반응은 분노였다. 거짓말로 내 딸의 머릿속을 오염시키고 거짓된 페데스터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나를 깎아내리고 소박하다, 의존적이다, 약하다고 불렀던 그 여자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 뒤에 다른 감정이 찾아왔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인 무언가. 일단은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 정보는 가치가 있거든, 은주야. 그리고 나는 이걸 적절한 때에 쓸 거야.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몰라.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단지 진실이 드러날 때가 왔다는 것만 알아. 지연이는 자기가 그토록 우상처럼 여기던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봐야 해. 나는 오후 내내 모든 것을 폴더에 정리했다. 빚, 소송, 거짓말, 거칠애, 카테고리별로 나누었다. 모든 서류는 증거였고 모든 사진은 모순이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수경 씨는 성공한 사업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 완벽한 시어머니라는 완벽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연이는 그 환상을 완전히 믿어버렸다. 하지만 내가 왜 신경 쓰는 걸까? 왜 지연이가 혼자 알아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걸까?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진실에 관한 문제였다. 내 딸에게 그녀가 그토록 와스시하던 빛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였다. 그녀가 경멸했던 엄마인 내가 현실적이고 땀 흘려 얻은 정직한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문제였다.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다. 내 인생의 모든 벽돌은 내 손으로 직접 쌓아 올렸다. 그리고 그것에는 가치가 있었고 존엄성이 있었다. 비록 아무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도 다음 날 지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학교 돈 절반은 해결했어요. 수경 씨가 빌려주셨어요. 나머지는 할부로 처리할 거예요. 애들 창피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수경 씨가 빌려주셨어요.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되는 것처럼. 사채 이자를 붙인 200만 원이 관대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메시지를 저장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다. 왜냐하면 곧, 아주 곧 나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을 것이었. 지연이, 민준이, 손주들, 그리고 수경 씨 바로 앞에서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주최할 것이었다. 진실이 메인 요리로 제공되고 가면이 벗겨지고 완벽한 여자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저녁 식사. 그리고 나, 보이지 않는 엄마, 그저 버티며 살아왔던 내가 마침내 내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었다. 소리 지르거나 스캔들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었다. 사실, 숫자, 서류, 반박할 수 없는 진실들로.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로 가득 찬 방에 불을 켜고 그곳에 내내 숨겨져 있던 것을 모두가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3일. 모든 것을 갈라놓았던 그 저녁 식사 후 2달하고 이틀이 지난 토요일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옥수수 가루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다. 아니스 향이 나는 우리 엄마의 레시피였다.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앞치마에 손을 닦고 문을 열러갔다. 은주가 약속했던 브로멜리아들을 가져왔으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거기에는 지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구겨진 리넨 블라우스는 마치 입고 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금색 리본이 달린 크레이프지로 포장된 비싼 꽃집의 분홍색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문간에 서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자동반사다. 자식이 눈앞에 있으면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 머리는 맑고 차가웠다. 지연아, 들어가도 될까? 나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마치 낯선 집에 온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들어왔다. 우스웠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여기 몇 번이나 왔었나? 5번? 6번? 항상 서둘러, 항상 스쳐 지나가듯. 엄마, 뭐가 지러 잠깐 왔어요. 오래 못 있어요. 약속 있어서요. 다음 주에 봬요. 그 다음 주는 결코 오지 않았다. 앉아. 나는 소파를 가리켰다. 커피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마치 구명대라도 되는 양꽃을 든 채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요. 나는 꽃다발을 받았다. 예쁘고 비쌌다.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18만 원은 좋게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꽃에 쓸 돈이 없을 텐데 나는 화병을 찾지 않고 꽃다발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뭐 필요한 거 있니? 나는 서 있는 채로 물었다. 오래 머물지 않을 사람의 자세였다. 엄마, 제발 좀 앉으세요. 나는 그녀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기다렸다. 지연이는 심호흡을 하고 바닥을, 천장을, 자기 손을, 나를 제외한 모든 곳을 쳐다봤다. 사과하러 왔어요. 말은 빠르고 연습한 듯 흘러나왔다. 그날 제가 했던 말들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생각 없이 말했어요. 넌 정확히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말했어. 내 목소리는 의도보다 거칠게 나갔다.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거짓말을 만들어내진 않아. 그녀는 마침내 나를 쳐다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진심 아니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수경 씨가 혼자서 모든 걸 이뤄냈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믿어버렸다고. 내가 말을 이었다. 비교하게 됐고 나를 더 못한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됐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랬어, 지연아.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너는 웃었어. 나를 비웃었어. 내 남편, 내 아이들 앞에서. 내가 혼자 이룬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버티며 살아왔다고 말했지.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침묵. 벽시계가 똑딱똑딱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왜 여기 왔니, 지연아? 나는 지쳐서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 왜 왔어? 엄마는 제 엄마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얼마 빚졌는데? 그녀는 얼어붙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죽어갔다. 얼마?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녀의 어깨가 패배감에 축 처졌다. 872만 원이요. 2달 만에 800만 원이라니. 내역 좀 말해봐. 엄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 60일 동안 거의 9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어 내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붉은색의 빈 목록이었다. 학원비 640만 원, 2개월 연체, 신용카드 483만 원, 최소 금액 연체, 차 할부금 370만 원, 2회 연체, 관리비 178만 원, 2개월 연체, 마트 201만 원, 한도 초과. 그리고 이건 나는 한 줄을 가리켰다. 최수경 210만 원. 그분이 이자 붙여서 빌려주신 대출금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다음 주가 만기예요. 200만 원이 210만 원이 된 것이다. 한 달에 5% 이자. 수경 씨한테 실망했겠구나. 그렇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지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대답은 그녀의 눈에 있었다. 너는 그분한테 가서 굴욕을 당하며 도움을 청했고
그분은 내게 부스러기를 던져줬지.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가 무거웠다. 마치 네가 투자처라도 되는 것처럼, 가족이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자를 받았. 엄마, 그분은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조정 중이라고 하셨어요. 알아. 그 변명은 모두에게 써먹으니까.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오븐을 껐다. 케이크는 다 구워졌다. 식히도록 내버려뒀다. 거실로 돌아왔다. 지연아, 너 여기 돈 빌리러 온 거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사과하러 왔어요. 하지만 돈도 필요해요. 더 많은 눈물. 엄마, 애들이요. 학교에서 등록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민호는 친구들이 왜 수학여행 안 갔냐고 물어봐서 학교 가기 부끄러워해요. 수진이는 발레를 그만뒀어요. 제가 돈을 못 내서요. 가슴이 미어졌다. 이 모든 전쟁 때문에 내 손주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굴복할 수 없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라니, 지연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약속할게요. 제가 뭘 약속하는데? 나를 존중하겠다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시는 나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다고? 나는 다시 앉아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아니면 돈을 받을 때까지만 약속하고 그 후에는 다시 나를 잊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그래. 너는 뭔가 필요할 때만 내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잖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떨렸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한 게 언제였니? 침묵. 대답해봐, 지연아. 언제였어? 기억 안 나요. 그래, 너조차 기억 못하지. 나는 다시 일어섰다. 움직여야 했다. 너는 42살이야. MBA도 했지. 학력, 경험 다 있어. 너랑 민준이는 일하고 돈도 잘 벌어. 하지만 너희 예산 안에서 사는 법을 몰라. 물가가 너무 비싸요. 엄마, 언제나 그랬어. 그럼 나한테는 쉬웠을 것 같니? 35에 과부가 돼서 12살 딸 하나 데리고 빚더미에 앉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게?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대학 등록금, MBA, 아파트, 차를 내가 다 대준 게 마법 같니? 알아요, 엄마. 알아요. 몰라. 너는 전혀 몰라. 나는 심호흡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내가 밤새 계산하며 지새운 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내 옷 사는 걸 포기한 게 몇 번인지 아니? 이래야 해서 거절한 나들이, 여행, 연애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엄마, 그만. 나는 손을 들었다. 너는 나를 수경 씨랑 비교했어. 그 여자는 모든 걸 혼자 이뤄냈고 나는 아니라고 했지. 나는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창가로 걸어갔다. 그럼 너도 혼자 이뤄내봐. 그 여자처럼. 지연이의 흐느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제가 길거리에 나앉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손주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으세요?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네가 성장하길 바란다. 성숙해지길, 배우길 바란다. 뭘 배우라는 건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지연아. 존중은 쌓아가는 거라는 걸. 존엄성은 비싼 아파트나 새 차를 갖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갖는 거라는 걸. 내 곁에 진정으로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라는 걸. 그녀는 침묵했고 이내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럼 안 도와주신다는 거네요. 그녀의 눈빛이 굳어졌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알겠어요. 혼자 해결할게요. 잘 생각했어. 그녀는 문으로 가서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다. 엄마, 변하셨어요. 변한 게 아니야.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를 그만뒀을 뿐이야. 그리고 그녀는 나갔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던 그 저녁 식사 후 석 달 반이 지났을 때 나는 마침내 준비가 되었다. 나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다. 집을 위아래로 대청소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베이지색 리넨 식탁보를 꺼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다. 안심, 감자,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파베를 만들 재료들. 여기에 34만 원을 썼다. 내가 가진 돈,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고 내가 번 돈이었다. 목요일 오후 나는 몇 년 전 지연이가 만들었고 늘 조용했던 가족 단톡방에 초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이, 민준이, 민호, 수진이, 그리고 수경 씨까지요. 그래, 내 시어머니도, 지연아. 모두와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기다릴게요. 짧고 직설적이고 거절의 여지가 없었다. 지연이의 답장은 10분 후에 왔다. 엄마, 수경 씨는 왜요? 그날 오면 알게 될 거야. 민준이가 답했다. 가겠습니다, 장모님. 수경 씨는 답장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어머, 선희 씨, 놀랍네요. 물론 가야죠.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꺼이.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토요일. 나는 6시에 일어나 오랫동안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크림을 발랐다. 6개월 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 과하지 않은 귀걸이, 거울 속 나를 보았다. 박선희, 68. 어깨까지 내려오는 희끗희끗한 머리, 표정주름.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 안에는 힘과 결단력이 있었다. 오늘로 끝이야.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말했다. 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집은 완벽했다. 먼저 민호와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이끌려 왔다. 아이들은 나를 꽉 안아주었다. 지난 몇 달간 아이들이 보고 싶었다. 민호는 키가 더 컸고 수진이는 머리를 잘랐다. 할머니, 냄새 좋다. 수진이가 부엌에 코를 킁킁거렸다. 팝에 만들었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녀의 미소가 내 상처 입은 심장을 밝혔다. 지연이는 10분 후에 혼자 도착했다. 긴장한 모습이었고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모두에게 빠른 키스로 인사를 하고 마치 도망갈 준비라도 된 것처럼 소파 근처에 서 있었다. 그리고 7시 15분 초인종이 울렸다. 수경 씨는 마치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들어섰다. 로열 블루 드레스, 하이힐. 온 공간을 장악하는 그 비싼 향수. 완벽한 머리, 완벽한 화장. 잘 쓴 가면. 선희 씨, 집이 참 아늑하네요. 그녀는 교묘하게 숨긴 우월감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 소박하게 꾸미고 사시네요. 매력 있어요. 소박하다, 물론이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경 씨. 앉으세요. 저녁 차릴게요. 나는 차분하게 식탁을 차렸다. 와인 소스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구운 감자, 구운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그리고 특별히 사둔 12만 원짜리 좋은 와인 한 병. 모든 것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흰 접시에 담겨 나왔다. 와, 장모님,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칭찬했다. 특별한 날에는 정성이 필요하죠. 우리는 처음 20분 동안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다. 아이들은 지연이가 마침내 온갖 고생 끝에 밀린 돈을 낸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일 얘기를 했다. 수경 씨는 강릉으로 다녀왔다는 가짜 여행 이야기로 대화를 독점했다. 나는 천천히 먹으며 관찰하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디저트까지 마쳤을 때 팝에는 완벽했다. 나는 일어섰다. 커피 가져올게요. 민준 서방 저기 책장에 있는 봉투 좀 가져다 줄래요? 그는 의아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순순히 따랐다. 크고 무거운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나는 봉투를 식탁 중앙에 놓았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지연이가 이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실이야.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 종이를 한 장 한 장 꺼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했어. 진실을 찾아 나섰지. 나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엑셀표, 거래 내역, 영수증들. 이건 나는 첫 번째 종이를 들었다. 지난 20년간 내가 너를 위해 지불한 모든 것의 전체 목록이야. 지연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대학 등록금사 0만 원. MBA사 200만 원. 아파트 전세금 1억 원. 차값 0만 원. 그리고 지난 3년간 매달 도와준 학원비, 보험료, 관리비, 생활비까지. 나는 극적인 순간을 위해 잠시 멈췄다. 7억이 744만 원. 절대적인 침묵. 아이들조차 움직임을 멈췄다. 모두 합치면 20년 동안 나는 내게 8억 730만 원을 투자했어. 내 목소리는 분노 없이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단호했다. 내가 혼자서 일하고 땀 흘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며 이뤄낸 8억 730만 원.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준이는 입을 벌린 채 숫자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겠지. 나는 다른 종이를 집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아니야. 흥미로운 건 수경 씨의 이야기지. 시어머니는 등을 곧게 폈다.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수경 씨. 나는 더 많은 서류를 펼쳤다. 몇 년 동안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이뤄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에서 창조했고, 성공한 사업가이며, 땀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쟁취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죠. 나는 낡은 기사 하나를 집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아버지인 최 회장님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회사, 공장, 모든 것을요. 당신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냥 관리만 했을 뿐이죠.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그것도 아주 엉망으로요. 나는 소송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납품업체에 8억 9천만 원의 빚, 12억 원의 손실을 내고 폐업한 3개의 매장, 밀린 월급, 연체된 고지서들. 수경 씨가 일어섰다. 당신, 그럴 권리 없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때 나에게는 모든 권리가 생깁니다. 나는 지연이를 쳐다봤다. 당신이 내 딸의 머릿속을 오염시켜 내가 과시하지 않고 파리 여행을 가지 않고 명품 옷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믿게 만들 때 말입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놓았다. 2달치 월세가 밀린 당신의 아파트 800만 원의 빚이 남은 당신의 리스차 1억 2천만 원의 카드 돌려막기 빚으로 산 당신의 옷들. 모든 단어는 폭탄처럼 터졌다. 당신은 부자가 아니에요. 수경 씨. 당신은 파산 직전이고 겉모습으로 버티고 있으며 무너져가는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사채 이자를 받고 있죠. 그녀는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감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당신은 몇 년 동안 나를 소박하다, 의존적이다, 열등하다고 불렀어요.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었죠. 나는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을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고, 아무것도 꾸며내지 않았고, 아무 빚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은 정직하게 벌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벽돌은 내 손으로 직접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수경 씨,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수경 씨는 가방을 집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나 여기서 이런 소리 듣고 있지 않겠어요? 가세요. 나는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지연이를 쳐다보았다. 이제 누가 정말로 모든 것을 혼자 이뤄냈는지 알겠니?
수경 씨가 나간 후 거실의 침묵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민호와 수진이는 방금 들은 모든 것을 소화하려는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마치 범죄의 증거라도 되는 양 흩어진 서류들을 응시하며 테이블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리고 지연이 내 딸은 의자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할머니, 수진이가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항상 우리한테 다 내주셨어요? 나는 12살, 혼란으로 가득 찬 갈색 눈을 가진 내 손녀를 바라보았다. 응, 아가, 할머니가 도와줬지. 근데 우리는 할머니 댁에 잘 오지도 않았잖아요. 눈물이 그녀의 작은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기도 하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주는 것과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는 차이가 있단다. 더 나이가 많고 더 과묵한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거의 어른처럼 굵어진 목소리였다. 수경 할머니는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거네요. 민준이가 나보다 먼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그래, 아들, 거짓말하셨어.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쳐다봤다. 장모님,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는 항상 너무 완벽해 보이셨거든요. 겉모습은 사람을 속인단다. 민준서방. 나는 악의 없이 말을 이었다. 나는 다시 내 의자에 앉았다. 내 어머니는 너무나 견고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너조차도 그 균열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을 대했던 태도, 했던 말들, 제가 장모님 편을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믿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대해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나는 모두에게 커피를 따랐다. 그 의식적인 행동이 나를 진정시켰다.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니까. 지연이가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눈은 퉁퉁 붓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다. 그녀는 10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8억사. 730만 원. 응,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받기만 했어요. 더 많은 눈물. 어떻게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던 순간. 나는 그녀를 파괴하고 상처에 소금을 덧뿌리고 내가 느꼈던 모든 고통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단 한 번도.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지연아. 내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내가 널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했고 모든 것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네가 아무것도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쳤지.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오직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내게 다가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끔찍한 말들을 했어요.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엄마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내 손으로 감쌌다. 너는 내 딸이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시 할 거야.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아, 지연아. 한 번도 원한 적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원해. 나는 그녀가 내 눈을 보게 했다. 네가 성장하길, 성숙해지길. 너와 민준이가 버는 돈으로 사는 법을 배우길 원해. 내 돈이 아니라. 배우겠습니다.
장모님. 민준이도 다가왔다. 약속드립니다. 지출을 줄이고 재정을 재정비하고 우리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또 다른 종이를 가져왔다. 이건 근로계약서야. 네가 우리 납품업체에서 일했으면 좋겠어. 지연이가 종이를 받아 읽었. 월급 480만 원. 그래. 너는 MBA도 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용해 진짜 무언가를 만들 때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는 팔짱을 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망해가는 문구점을 수익성 좋은 납품업체로 바꿨는지 배우게 될 거야. 땀 흘리고 피곤하고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엄마, 할게요. 그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았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민준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지연이는 평생 7시 30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요. 이제 배우게 되겠지. 나는 내 사위를 보았다. 그리고 자네, 민준 서방. 기다리던 그 승진은 됐나? 네. 월급이 120만 원 더 올라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좋아. 그럼 둘이 합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 되겠네.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호화롭게는 아니더라도 품위 있게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야.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낼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재정 정리하는 거 도와줄게. 나는 몇 년 동안 써온 내 공책을 꺼냈다. 앉아서 엑셀표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자. 비싼 필라테스 취소해. 공원 걷기로 바꿔. 매주 외식 끝. 집에서 요리하는 법 배워. 현실과 동떨어진 비싼 학교. 좋지만 더 합리적인 곳으로 알아봐. 빚은요? 우리가 아직 갚아야 할 일 800만 원은요? 민준이가 물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협상하는 거 도와줄게. 터무니없는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도록. 하지만 너희가 너희 땀으로 한 푼 한 푼 갚아나가야 해. 고마워요, 할머니. 민호가 일어나 나를 안아주었고 곧 수진이도 와서 둘이 나를 꽉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게 죄송해요. 내 지치고 상처 입은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를 더 끓였다. 지연이는 내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여기 와서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일이었다. 민준이는 삐걱거리던 것일 의자를 고쳤다. 아이들은 학교 성적표를 보여주고 선생님들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족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달랐다. 이전의 관계는 깨졌으니까. 하지만 더 정직하고 더 현실적인 새로운 무언가로. 그들이 떠날 때는 이미 11시가 넘었다.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나갔다. 문간에 서서 그녀가 아기였을 때부터 알았던 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오늘 제 인생 최고의 교훈을 주셨어요. 뭔데? 존엄성은 사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거라는 거요. 그녀는 나를 꽉 안았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은 항상 제 앞에 있었다는 거요. 제가 그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문이 닫힌 후 나는 소파에 앉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였다. 테이블 위에 아직 흩어져 있는 서류들. 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숫자들을 보았다. 희생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힘과 회복력,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였다. 바라는 것 없이 주지만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아는 그런 사랑. 나는 휴대폰을 집었다. 은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끝났고 다시 시작했어. 바로 그거였다. 끝과 시작. 보이지 않는 존재의 끝, 존중의 시작. 6개월 후 내가 납품업체에 있을 때
지연이가 서류철을 손에 들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엄마, 강남교육청이랑 계약 땄어요. 1억 5천만 원짜리 물품 계약이에요. 제 인생 최대 계약이에요. 그 순간 내가 느낀 자부심은 값을 매길 수 없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해냈기 때문에. 그녀의 노력으로, 내가 전수해준 지식으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그녀는 창고 한가운데 공책 상자와 종이 더미 사이에서 나를 안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본보기, 존엄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쟁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저 시도할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에필로그, 기초가 움직일 때 모든 것이 바뀐 그 저녁 식사 후 1년 반이 지났을 때 나는 토요일 아침 햇살과 함께 가슴속에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나쁜 느낌은 아니었다. 달랐다. 마치 몇 년 동안 제자리에 있지 않던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다. 일어나 늘 마시던 블랙커피를 내리고 모든 전투의 오랜 동반자인 내 공책을 들고 베란다에 앉았다. 하지만 오늘은 계산을 하기 위해 편 것이 아니었다. 쓰기 위해 폈다. 나는 모든 것을 썼다. 운명적인 저녁 식사부터 그 순간까지. 모든 고통, 모든 결정, 모든 눈물, 모든 승리를 다 썼을 때 12페이지가 되었다. 내 날것 그대로의 진실한 이야기. 대문이 열렸다. 오전 10시였다. 지연이가 빵집에서 사온 따끈따끈한 빵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가 몇 달 전부터 되살린 우리의 토요일 전통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그녀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소보로빵이랑 옥수수빵이랑 엄마가 좋아하시는 크림빵 사왔어요. 돈 너무 많이 썼네. 23,000원이요. 예산 안에 있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자부심으로 미소 지었다. 참, 이번 달에는 저축 계좌에 80만 원 저축했어요. 80만 원, 누군가에게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1년 전 거의 900만 원의 빚에 허덕이던 사람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녀가 배웠다는 증거였다. 빚은? 이제 210만 원 남았어요. 3월에 다 갚아요. 그녀는 커피를 따르고 내 옆에 앉았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내 심장이 반사적으로 철렁했다. 해봐. 민준 씨가 새 직장 구했어요. 월급이 더 높아요. 920만 원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래서 빚 다 갚으면 엄마한테 돈을 갚아나가기 시작하기로 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불가능할 테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일부라도요. 한 달에 20만 원씩이 우리가 예산을 해치지 않고 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연아, 나는 괜찮다고 이미 말했잖니. 하지만 제가 원해요, 엄마. 제가 그래야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성장했고, 배웠고, 더 이상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던 그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걸 제 자신에게 보여줘야 해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베란다에서 나와 함께 울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따끈한 빵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딸아. 너는 이미 다 갚았어. 어떻게요? 인정하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그건 어떤 돈보다도 가치 있어. 나중에 민준이가 민호, 수진이와 함께 도착했다. 아이들도 달라져 있었다. 민호는 더 소박하지만 훌륭한 새 학교에서 조교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30% 줄였다. 수진이는 발레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5만 원이 드는 시청의 사회 프로젝트에서였다. 할머니, 보세요. 수진이가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레오타드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다. 6월에 시립극장에서 공연해요. 오실 거죠? 물론이지, 아가. 맨 앞줄에서 볼게. 저는요, 할머니.
학교 장문대회에서 2등했어요. 민호가 내게 상장을 건넸다.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다. 조용히 읽었다. 나의 할머니, 박선희. 할머니는 힘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업을 일구고 엄마를 혼자 키우셨고 무시당했을 때조차 존엄성을 잃지 않으셨다. 이제 나는 영웅이 망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앞치마를 두르고 배달 트럭을 몰고 때로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굳은 살 박인 손을 가졌다는 것을 안다. 나의 할머니는 나의 영웅이다. 나는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내 손자를 너무 꽉 안아서 그가 약간 어색해하며 웃었지만 포옹에 화답했다. 할머니. 숨 막혀요. 조금만 더 숨 막히게 해보자. 민준이가 다가왔다. 정말로요, 장모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봐, 아들. 어머니와 연을 끊었습니다. 침묵은 즉각적이었다. 아이들조차 휴대폰 만지는 것을 멈췄다.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물었다. 그 저녁 식사 후에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거짓말하고 잘못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똑같이 없는 돈을 쓰고 존재하지 않는 삶을 꾸며내고 제게 이자를 받으십니다. 이자요, 장모님, 친어머니한테서요. 그래서 너는 괜찮니? 슬프지만 후련해요. 그는 지연이를 그리고 나를 보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이 되는 행동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존중이고 현실적인 지지예요. 지연이가 장모님께 상처를 드렸을 때조차 저희를 받아주신 건 장모님이셨어요. 지연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수경 씨를 도우려고 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게 해드리거나 재정을 재정비해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하셨어요. 모든 게 통제하에 있다고 하시면서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으시면서요.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나는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수경 씨가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의 길을 잃고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여자였다. 애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저희는 이해했어요, 할머니. 수경 할머니는 저희한테 진심으로 잘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비싼 선물은 주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과목, 친구들, 꿈을 모르셨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선물은 존재를 대신할 수 없어요. 15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는 많은 어른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너희들 너무 빨리 크는구나. 좋은 본보기가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오후를 보냈다. 스파게티로 점심을 먹었다. 나는 지연이에게 처음부터 소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 부루마블 게임을 했다. 언제나처럼 수진이가 이겼다.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늦은 오후 그들이 떠날 때 나는 차가 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베란다로 돌아와 다시 내 공책을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그들은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모든 것의 기초였다. 그리고 기초가 움직일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진실하고 더 품위 있게 재건하기 위해서. 나는 공책을 닫았다. 인생은 완벽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갚아야 할 청구서가 있었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가 있었고 아직도 아픈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도 있었다. 존중, 인정, 진정한 사랑. 빈말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랑. 납품업체는 성장하고 있었다. 지연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영업사원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지점 개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머리는 여전히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집은 소박했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존엄성과 마침내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지연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아팠을 때조차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단지 이렇게 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딸아. 언제나. 그리고 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마침내 자신의 다리로 자신의 힘으로 당신이 가르쳐준 존엄성으로 혼자 걷는 법을 배울 때 조용한 자부심으로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이다.